네, 감사합니다. 원주 법전사지 지강국사탑 기환 기념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션 2로 세 분의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유산의 장소적 진정성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재 조선일보 문화부에서 활발하게 우리 문화에 대한 기사를 잘 써주시고 또 활발하게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이끌어주시는 조선일보의 허윤희 차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의 허윤희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문화유산의 장소적 진정성이라는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문화유산의 장소적 진정성이라고 그러면 이제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어야 빛이 난다, 뭐 이런 당연한 명제일 텐데요. 유네스코가 1970년에 채택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에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또 아이콤 윤리 강령에도 모든 문화재는 합법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소장하고 수집하고 구입해야 하며 강령에 어긋나거나 다른 방법으로 문화재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위반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불법 반출된 문화재가 반드시 반환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규정에 의거해서 반환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고, 또 문화재 약탈 국가들은 원래 나라로 이제 문화재들이 돌아갈 경우에 세계적인 박물관조차 수장고가 텅 빌 거다, 이런 우려를 이제 논리를 내세우면서 반환 요구를 묵살하거나 소극적 태도로 거부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같은 역사적 순환을 겪으면서 해외 유출된 문화재가 많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이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홈페이지에 지금 떠 있는 통계 자료입니다. 이게 매년 4월 1일에 업데이트가 되는 통계인데, 바로 지난달 4월 1일에 기준으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통계 숫자를 이제 나타낸 표시인데요. 지금 현재 22개국 735개처에 24,693점이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옆에 보시면 이게 국가별 이제 현황이 또 나와 있는데요. 가장 많은 국가가 일본에 지금 89,498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독일, 중국, 영국, 프랑스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는 불법적 방법으로 약탈된 것들도 많고, 구입이나 기증이나 이런 정당한 방법을 통해 나간 것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해외에 있는 모든 문화재를 환수 대상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불법 반출 경위가 명확한 경우에는 환수가 최선이겠지만, 일단 현지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도 병행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해외에 있다가 우리 품에 돌아온 문화재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문화재 반환 과정을 이제 보면 여러 사례별로 이제 유형별로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기증의 형태로 돌아온 것들도 있고요. 또 이제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주로 이제 구매를 하거나 경매를 통해서 이제 들여오는 경우가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소장자의 기증으로 선의로 돌아온 문화재를 볼 수 있겠는데요. 작년에 이제 화제가 됐던 세안도의 경우가 그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해 미술품 소장가 손창현 선생님이 대를 이어 간직해오던 세안도를 국가에 기증해서 이제 화제가 됐었죠. 훈장도 받으시고, 이 세안도가 일본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연이 있다는 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 문화재 컬렉션의 역사상 아마 가장 드라마틱한 작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1844년에 추사 김정희가 유배 시절 도움을 줬던 제자 이상적에게 그려보낸 그림입니다. 180년 동안 무려 10명의 주인을 거쳤는데, 이 소장 기록이 굉장히 명확하게 남아있다는 면에서도 소장 역사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재의 소장사상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경성제대 교수 후지스카 지카시가 수집을 해서 일본으로 이제 가지고 갔었죠. 그거를 일제강점기에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서예가이자 컬렉터인 손재영 선생이 도쿄로 찾아가서 돌려달라고 이제 읍소를 한 끝에
다시 찾아온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증을 통해서 돌아온 사례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부 간 협상으로 돌아온 문화재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한일협정 환수 문화재를 통해서 1960년대 1432점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협상에 의해서 돌아온 문화재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마 이 사례가 정부 간 협정으로 돌아온 문화재 중에 가장 규모가 컸던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965년에 한일 간 협정에 의해서 1432점이 돌아오는데 우리로서는 이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많이 남는 협정이죠. 일본은 문화재 반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 협정을 통해서 이 문제는 이미 종결됐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항상 이제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협정이기도 합니다. 이때 돌아온 1432점은 모두 이제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다는 사정이 명확하게 남아 있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인데요. 당시 1911년에 강릉의 한송사지에 있던 불상을 일본인이 빼돌린 정황이 당시 일본 잡지에 명확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외교장각 의궤, 많이들 아실 텐데요. 병인양육 때 프랑스에 약탈당했던 외교장각 의궤 297권이 2011년 4월에 돌아왔죠. 한국과 프랑스의 협상에 의해서 정부 간 협상에 의해서 돌아왔는데 올해가 이제 마침 딱 10년이 된 해입니다. 이게 정부 간 협상에 의해서 돌아오긴 했지만 완전한 반환이 아니라는 이제 한계가 뚜렷한 그런 사례라서 제가 지금 오늘 이거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당시에 굉장히 화제를 모으면서 돌아와서 지금 보시면 이제 왼쪽 사진이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기념전 145년 만에 귀향이라고 했던 특별전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시고 있는 그 사진이고 오른쪽은 이 전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 정도로 이제 열광적인 호응이 있었던 이제 귀한 소식이었는데요. 당시 10년 전에 제가 썼던 그래픽이 나갔던 이 어람용 의궤가 이제 왜 중요한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이제 그래픽으로 썼던 거를 좀 가져와 봤고요. 오른쪽에는 이걸 서구에서 제일 처음 이걸 발견했던 박병선 박사님 사진입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귀환이라는 거에 굉장히 이제 떠들썩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사실상 완전한 반환이 아니라는 이제 한계가 뚜렷하게 남아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제 5년마다 대여를 갱신해야 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고 소유권이 지금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올해 10주년이 돼서 제가 이 갱신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취재를 하다가 황당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게 지금 갱신 절차가 먼저 정부 간의 갱신 절차가 끝나면 그 다음에 지금 이거를 소장하고 있는 소유권이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지금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사이에 갱신이 또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2월달에 이미 정부 간의 갱신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간의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취재를 하다가 저는 이제 갱신이 완료됐다라는 것만 이제 정보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쓰려고 이제 취재를 하다가 박물관 측에서 되게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됐는데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에서 이제 이메일이 왔다 그래요.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너네가 국립중앙박물관이 아닌 제3자가 만약에 상업적 목적으로 이 의궤 사진을 쓰려면 우리한테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이제 요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일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계신 어떤 선생님들이 책을 쓰시면서 의궤 사진을 필요해서 이 외교장관 의궤 사진을 쓰려면 그 돈을 자기들한테 지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은 이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고 모든 자료를 다 무료로 이제 다운받을 수 있게 무료로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답장을 보내서 이제 지금은 결국은 이제 없던 일이 됐는데 그래서 갱신 절차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도장은 찍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이게 우리한테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거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지금이라도 소유권을 온전히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이제 학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환이 아니라 대여의 형식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전시나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고
또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보나 보물로 지정할 수도 없고 이런 이제 한계들이 뚜렷하게 있는 거죠. 근데 당시로서는 이거는 뭐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때는 이제 명분보다 실리를 이제 택한 결과였는데 당시에 그 프랑스가 돌려줄 수 없다고 했던 그 논리 중에 가장 큰 게 프랑스 국내법상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선례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게 워낙 완강한 입장이어서 일단은 유물부터 우리 수중에 돌려놓고 보자. 일단 오면 절대 비행기를 탈 수 없을 거다. 일단 오기만 하면라는 이제 논리가 강하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물을 이제 우리한테 갖다 놓는 게 중요한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또 프랑스 상황이 많이 바뀐 걸 또 알고 계실 거예요.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017년에 이제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빼앗아온 문화재를 다 그러니까 돌려주겠다라는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실제로 프랑스 의회에서 그 1892년에 아프리카 아보메 왕궁에서 약탈한 지금 이제 파리 케브랑리 박물관이 갖고 있는데 이 유물 26점을 반환하는 법안이 의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 의회에서 약탈 문화재를 반환한다는 그런 법률 개정안이 통과가 된 지금 상황이라서 이게 만약에 올해 연말에 실제로 돌아가는 선례가 생긴다면 우리도 다시 재협상을 해서 의회의 소유권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도 한번 계속 그 관심 있게 취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었죠. 훔쳐온 문화재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돌려받거나 협상이나 기증을 통해서 온 경우가 아니라 이제 훔쳐온 건데요. 일본에 있는 거를 2012년에 이런 일이 있었죠. 국내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 섬에 이제 사찰해서 이 불상 2점을 훔쳐서 국내로 밀반입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이제 그 9년 전의 일인데 이 중에서 한 점 지금 왼쪽에 있는 동조열의 입상은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아무 기관이나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3년 뒤에 신사로 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불상이 문제였는데 이 금동 관음 보살 좌상은 우리나라의 충남 서산 부석사가 원래 우리 거다 돌려달라 이제 라고 요구를 하면서 소유권 문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검찰에서 문화재청에 이제 저기를 위해서 판결을 위해서 문화재청이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실제로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려서 4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탈이라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가장 큰 쟁점이었죠. 근데 결론은 그러니까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된 불상은 맞다. 하지만 약탈됐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외구에 의해 약탈됐을 가능성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이 굉장히 그 논란이 됐고 지금까지도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서 그 뭔가 그러니까 한일 간의 문화재 교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런 대표적 꼬이게 만든 사례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건 외교장관 의궤와 이 스시마 불상은 굉장히 전혀 다른 사례죠. 그러니까 외교장관 의궤 같은 경우에 프랑스가 약탈해 갔다는 게 분명하게 남아 있고 우리가 지금 정당한 그 협상을 통해 돌려받은 그 경우이지만 이 지금 불상의 경우 약탈당했다는 확증이 없고 반면에 우리가 훔쳐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렇게 훔쳐온 유물을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국익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의견이 많은데 또 학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이 훔쳐온 불상은 일단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스시마 불상의 이런 일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 왔었는지를 정리를 해본 거고요. 또 아마 오늘 이제 자리 모이신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이걸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하실 주제인데 이제 국내 문화재의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제자리 찾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광구사탑의 경우일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떤 그 문화재 순환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탑, 뭐 비운의 탑이라고도 하고 유랑탑이라고도 하는데 그
제가 올해 1월에 이게 이제 그 5년 동안 이제 수술을 하고 수술이 잘 이제 끝났잖아요. 그 문화재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소에 취재를 이제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 모습 되찾은 지간국사 탑이라고 해서 그때 나갔던 그래픽 신문에 나갔던 그래픽을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웠던 게 저는 이제 그 회사에 지간국사 탑 수술이 5년 만에 드디어 끝났다라고 해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하게 발제를 딱 해놓고 왔는데 사진을 쓰려고 보니 다 지금 이렇게 뭐죠 그 해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서 있지가 않으니까 사진이 안 나와서 이렇게 결국 그래픽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부장은 끝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 건지를. 그래서 제가 이게 기사를 쓰면서 이게 110년 만에 올해는 드디어 고향으로 갑니다라고 딱 썼는데 또 올해도 못 가게 됐죠. 이제 3년 동안 또 3년 정도 그 탑비까지 보존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 일단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 아마 모두가 이제 그 기원하시겠지만 빨리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일단은 원주의 절터로 오는 거는 원주로 오는 거는 지금 확정이 된 상태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보존과학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취재를 했을 때도 연구소에서 이제 그 보존 처리를 진행하셨던 분들이 실상 이걸 뜯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더 상황이 좋지가 않다. 물론 말끔하게 수리는 다 끝났지만 사실상 그 안에 그 시멘트가 막 그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걸 떼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다시 지금 그 봉합은 해놨지만 야외에서 비바람을 계속 맞으면 훼손이 더 진행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야외에 그냥 두는 것 자체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주시나 지금 여기 지역 주민들께서는 당연히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걸 가장 강하게 바라고 계실 테고 이제 해결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는 일단 저는 좀 유보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점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청와대 불상의 그 경우가 또 있죠. 이게 지금 뭐 간단히 이제 그 사연을 좀 설명을 드리면 9세기 통일신라에 만든 이제 석불 좌상인데 이 불상도 또 우리 근현대사의 굴곡이 또 이렇게 투영돼 있는 작품이라고 봅니다. 일제강점기 때 초대 조선 총독인 데라우치가 이제 1912년에 경주 시찰을 갔다가 이 불상을 눈여겨보고 그 이듬해 이제 서울 남산 총독 관저로 불상이 옮겨지게 됐고요. 총독 관저가 1939년에 경무대로 옮겨지면서 지금 청와대 이전 명칭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 청와대에 있게 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 불상의 경우에는 굉장히 또 괴담도 나돌았던 그런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 서해 페리오도 침몰하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도 있고 이렇게 대형 재난이 이렇게 빈발하니까 시중에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라 가지고 불상을 치워버리는 바람에 이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소문이 이제 돌았죠. 그래서 청와대가 출입기자단한테 불상을 공개를 급히 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도 그 원주 지광사탑과 마찬가지로 경주 지역에서는 빨리 이제 경주로 돌아와야 한다, 이전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고 간절히 바라고 계실 텐데.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2018년에 일제강점기 문헌 신라 사족고라는 문헌에서 이 불상의 원 위치가 이거사터임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시골이 끝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밀 발굴하기로 결정이 됐었는데. 지금 여기가 또 이 일대가 다 사유지라서 불상을 조성하기 쉬운 환경이 아니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또 있고요. 그래서 그 경주시가 이곳을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라고 나섰다가 지금 쉽게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단 대략 어떤 이제 사례 유형을 보여줄 수 있는 것만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이 두 국내의 경우에도 이 두 사례 말고도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고향에 돌아와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문제 그 사례들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그 전제는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어야 빛을 발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명제이지만 또 그 어떤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례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원 장소에 대한 기록이나 근거가 명확하게 있고 또 불법 반출이라는 그 근거가 명확하게 있고 또 고향의 그 제자리에 돌아왔을 때 얼마만큼 그 관람객에게 보여주거나 그 향유할 수 있는 장소적인 준비가 돼 있는가라고 하는 그 점이 일단은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약간 앞으로도 어느 장소로 가게 될지, 그러니까 그 보호각을 씌울지 전시관에 두게 될지는 아직도 많은 그 논의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 지광국사 탑이 유랑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그런 이제 그 원론적인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분야를 오랫동안 취재했던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축하하는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잘 해결이 돼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세션 2의 두 번째 발표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문화재 활용, 문화유산 활용과 관련해서 또 가장 바쁘신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김재홍 한국문화유산센터장님께서 원주 법전사지의 활용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이게 좋게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오늘 이렇게 원주 법전사지 지간국사 탑 귀한 기념 학술 세미나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저까지 이렇게 초대받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기존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은 또 전문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러면 이런 전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그 법전사지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방향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아래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구글과 네이버 검색 또는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사용했고요. 비영리 목적의 본 학술 세미나 이외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미리 밝히면서 출처를 밝히면서 다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이제 대상지 현황, 대상지 분석, 활용 사례 검토, 활용 방안 제안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지 현황입니다. 원주 법선 사진은 뭐 아까 전에 미리 또 다 아셨다시피 사적 제 466호로 이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고려시대 대표적인 법상종 사찰인 법전사 옛 절터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은 충주와 여주로 가는 길목의 남한강변에 위치하면서 수은 교통로의 중심이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찰 배후에 흥원창이 이제 위치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찰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후에 조선 시대에도 또 초기에 이제 9개 조창 중에 중요한 또 조창으로서 위치를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사진과 같이 이 오른쪽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제 이렇게 이 굉장히 큰 사역 안에서 지간국사 탑과 탑비가 있는 위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중요한 위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간국사 탑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국보 제 101호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는 이제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이걸 보존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일본으로 이제 갔다가 다시 명동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나중에 지금 그 경복궁 고궁박물관 주변 일대로 왔다가 다시 이제 이쪽 원주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준비 중인 탑입니다.
일단 뭐 사진과 같이 많은 시련을 겪었죠. 1950년대에는 6.25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또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탑이지만 이 탑의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이 석재에다가 이걸 치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를 굉장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 안에 아까 이서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엄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건축적으로 조각적인 부분 또 이걸 얼마나 많은 공력을 들였는지를 볼 때 전체 화강석 부분에 이렇게 많은 빈틈없이 모든 것들을 조각하고 뭔가를 만드는 어떤 사례는 그렇게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사암이나 대리석 재질의 석재들을 이렇게 조각하거나 이렇게 치석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어렵지 않지만 화강석을 단단한 화강석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조각하는 방법은 하나라도 잘못 치면 다시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부분과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식적인 부분에서 서역과의 어떤 교역 부분을 좀 추정할 수 있고 인물 부분에서도 서역인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당시의 모습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가치 있는 문화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또 이제 지간국사 탑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올해 이제 초에 그 뉴스에서 보면 보존 처리를 해야 될 정도로 조금 이수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워낙 여기에 새겨져 있는 여러 가지 조각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쉽게 다시 보존 처리를 하는 부분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에도 이것들을 그걸 복원하거나 아니면 또 이것들을 수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그 조각 수법이 뛰어난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법천사지 단간지도 현재 위치하고 있고요. 마을 입구에 단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말 여초에 건립된 걸로 추정되고 있고 뭐 강구나 아니 강공이나 이런 것들을 특징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강원 지방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법전사지 석조 유물로서 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도 보면 뭐 광배편이라든가 승탑 탑신석 그다음에 뭐 탑비 전지 출토 조각물 같은 것들을 봐도 굉장히 대단한 사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기단에 여러 가지 만들어진 그 모습들이나 그다음에 네 모퉁이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어떤 석재들의 그 결합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토목이나 건축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키워드를 찾아봤습니다. 일단 이 강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남한강변에서 유리한 수응 교통을 바탕으로 크게 번창했던 강가에 있었던 사찰이었다라고 하는 부분과 흥원창, 법천사, 고돈사, 흥법사는 고려시대 13조창 중에 이제 하나인 흥원창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것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고려시대 왕실 비호 사찰이었다는 점, 또 옛 사찰터라고 하는 부분, 이것은 이제 정각 없이 주춧돌만 남은 폐사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과거를 되새기고 현재를 비춰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어떤 또 하나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조 미술과 불교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도 뭐 고려시대의 훌륭한 뛰어난 불교 석조 미술의 진수를 우리나라 최고의 진수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고요. 흥망성쇠라고 하는 부분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임난의 피해로 폐사가 되고 일제강점기 문화재 반출 등 역사와 아픔의 흥망성쇠를 잘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도 지금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또한 귀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10년 만에 이제 귀환하는 지간국사탑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고 지붕 없는 노천 박물관 또 법상종과 지간국사 해린이라고 하는 부분 또 폐허의 미학도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폐허가 주는 시각적 표상이 또 철학적 미학적 의미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원주 법전 사지는 강점으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 다량의 유구가 확인되고 있고 큰 규모의 사지이면서 콘텐츠가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가치가 큰 문화재가 상당수가 보유하고 있고 또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다수의 석조물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폐허만의 역사적 상상의 시작과 미학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또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약점으로는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주변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폐사지가 갖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관람 및 이용 편의시설이 지금 현재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부분은 지강국사탑이 110년 만에 기원함으로써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2021년 10월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유물 전시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고 폐사지에 대한 정부와 시민의 관심들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협으로는 남한강변에 분포하는 비슷한 역사적 환경을 지닌 폐사지가 충주나 여주 이쪽에도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방문객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일단 살펴보고 활용 사례 검토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양주 해암사지 같은 경우는 정비 방법으로 복토 후 초석 및 기단 노출하는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전망대 부분을 저는 접목하고 싶습니다. 이 전망대에서 보면 해암사지 박물 사지 전체 사역들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관람객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을 만들어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망대를 적극적 활용했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부여 정림사지 같은 경우는 복토 잔디식재와 초석 및 기단을 노출시키지 않고 경내 건물재 외에 마사토 포장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여기도 매점 기념품숍 등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강당 복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고 또 사역 전체의 담장을 둘러싸고 있는 영역 구분의 부분에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내 마사토 포장은 부적절하다. 이런 것들이 먼지 유발과 마사토 유실을 가져오는 계속 유지 보수 면에서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고 야간 관람의 가능성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적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제 안양사지 또는 중초사지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복토 잔디식재와 초석 및 기단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양박물관, 그 다음에 김중호 건축박물관 등 다양하게 같이 둘러볼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또 특징이고 그러면서도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왼쪽 그림이 보시면 초석 있는 부분에 이제 보행로를 이렇게 또 과감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했다는 점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 사례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성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1214년 이전에 이제 건립된 독일의 성인데 유구 노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로는 유적지 자체도 있지만 맥주바를 지하 창고로 활용해서 맥주바를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허만이 줄 수 있는 역사적 상상력을 중시해서 폐허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진을 보면 그대로 이렇게 폐허의 장점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주목할 만합니다. 독일 레버빌마 유적 같은 경우는 고대 로마 시대 상류 주택입니다. 유구 보호를 설치를 한 다음에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체 조망을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해놨고 오디오 안내 장비 구비 등 여러 가지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특히 여기는 또 공연 이벤트를 또 추진할 수 있도록 또 마련해 놓았다는 점도 저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 가보면 일본 사누키 국본사 유적 같은 경우는 유구 보호 시설을 이제 설치했는데 여기는 시민들이 유적과 역사적 환경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호 시설 설치 및 부분 건물 복원도 하고 생활 모습을 재현한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유적을 알기 쉽도록 정비를 했다는 점을 저희가 시사점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 시모츠케 국분이사 유적 같은 경우는 복토 정비도 했지만 그 위에 똑같은 모양으로 복제 초석을 설치한 부분을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는 공원으로 쓰이고 있고요.
원래 기단과 초성을 복도하고 그 위에 원래 것을 복제해서 그림과 같이 건물주 외곽으로 경계석도 설치하고 이렇게 유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복제 서석을 설치해서 가람 전체를 관람객들이 알고 싶도록 정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 전체가 어떤 크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건물 칸수는 몇 칸이구나 하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일본 요시노가리 유적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죠. 이 부분은 보건정비 부분 역사공원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활용을 위한 전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다양한 정비 기법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상상력을 동원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유적 보존을 전제로 일반에 대한 공개하는 것이 유적 정비의 목적, 그러니까 유적 정비의 목적을 좀 더 활용에 관련돼서 적극적인 보건 정비를 실시했던 부분을 그림과 같이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같은 경우는 문화유적 관광지죠. 여기는 국제기구의 지원 및 활동에 의해서 보존 및 수복을 했고 디지털 복원 활용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합니다. 세계 최초로 3차원 디지털 복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복원 체험관 및 가상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강동 선사문화축제입니다. 선사문화 시대 문화를 다양한 교육, 놀이, 체험, 공연 등을 통해서 경험하게 한 에듀테인먼트형 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사동 선사유적지에서 하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전야제 퍼레이드, 세계유산 아카데미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축제는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와 부여 백제문화대 등이 있는데 이걸로 저희가 좀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은 유적 정비 후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고 지역문화 축제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법전사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좀 함께 고려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전국의 폐사지 투어 콘서트도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이거는 2005년부터 폐사지 투어 콘서트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뭐 2005년도에는 회암사지에서 시작하고 2006년은 아마 고달사지도 하고 나중에 저 경주의 황룡사지에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열린 공간과 맞는 무대 구성과 폐사시 특색에 맞는 연출을 함으로 해서 관람객들이나 아니면 이 지역을 특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브랜드 상품 개발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KCDF 이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전통문화유산 활용 브랜드 문화상품 개발 공모를 진행해서 나중에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이라든가 한국문화재단과 협력해서 어떤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사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크게 8가지가 되는데 보존뿐만 아니라 활용을 위한 시설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정비 기법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체를 한눈에 관망할 수 있는 관망 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적지에 와서 가장 일반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게 뭐하는 지역이지? 여기 어떤 건물이 있었지? 일반인들은 전문가랑 달라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관람 지원 시스템 개선 및 구축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폐사지만의 특성을 적극 활용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디지털 보건 및 활용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 최신 트렌드와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방문객들이 해당 유적을 오래 기억하고 추억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및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같이 어우러져야 나중에 좋은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활용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안내판 설치와 편의시설 설치, 방문자 센터 조성, 전망대 조성 등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뭐 안내판 같은 경우도 지금 마련돼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이 법천사지에 갔을 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주 해암사지와 같은 전망대가 좀 필요하다. 이건 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이제 그 해외 사례를 봤을 때 벤치 같은 것들, 이런 벤치 하나가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앉아서 쉬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방문자 센터라든가 기념품 숍
또는 전망대를 활용해 밤에는 또 천문 관측 장소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야간 프로그램 야간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유적 발굴 및 복원 체험장 조성 및 활용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가 10차 발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유적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발굴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현재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투어 가이드 및 체험 어플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창덕궁 AR 활용 관람 가이드 앱이라든가 경주 분황사지 스마트 가이드 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 법전사지와 관련해서 좀 이런 것들이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또한 모형, 그래픽, 디지털 등 다양한 복원과 재현 기법을 활용한 전시 관람 콘텐츠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익산 미륵사진 복원 모형처럼 모형을 만들 수도 있고요, 디지털 재현을 할 수도 있고, 또 오른쪽에 보면 이 안내판 자체를 일반인들이 이런 유적이 남았을 때 그림을 이렇게 그려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원래 이런 건물이 있었으나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거나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실제 복원을 해서 이렇게 일본 요시노가리 생활 모습 재현이나 이런 것들처럼 만들 수도 있고, 경주 석굴암 디지털 복원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 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관람 편의를 좀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3D 프린팅을 활용한 석조 미술품 복제 및 체험 키트 제작 및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만지기도 하고 3D 입체로 형상을 보는 것까지 준다면 감동과 어떤 교육적 효과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VR 가상현실을 활용하고 현실 세계를 차단하고 현미경 디지털 환경만 구축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이제 구현 방식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시면 현재 덕수궁 석조전이라든가 양주 해암사지라든가 고구려 청암리 사지 디지털 보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는 고구려 청암리 사지 같은 경우는 이런 팔각형 목탑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책으로만 봤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상 현실로 적용을 시키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그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AR, 그러니까 이제 증강현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여기 제일 왼쪽 부분을 보시면 그 경주 남산 칠부람 마을불상군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런 이제 AR을 이용하게 되면 원래 아무것도 없는 터에 탑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강국사 탑이 아직 오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여기가 지강국사 탑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현재 안내판으로만 만들어놨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하면 나중에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진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무형유산 AR 카드라든가 뭐 다양하게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많은 것들을 지금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MR 혼합현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원 화성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기술연구소에서 이렇게 화성의계를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 도감을 가지고 이렇게 올렸을 때 바로 이 모양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천사지의 석조유물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 키트 및 문화상품 개발도 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얼마 전에 이제 김충배 관장님께서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많은 홍보 활동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모자라서 팔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이런 우리 전통적인 것에 대한 상품 개발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천사지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굉장히 훌륭한 석조의 조각된 문양이라든가 콘텐츠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우리 법전사지를 더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 스타벅스 같은 데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자기네 상품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더 자기네 것을 만들어 파는 상황들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유청 공모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생문화재와 지역문화유산 활용 사업, 그러면 야행 등을 끌고 와서 시민들에게 법천사지가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의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폐사지지만 사람들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혜린 스님을 위해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무언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사랑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교과서에 등장하는 중요 지역이라는 점을 활용해서 지역 학교와 연계 체험 학습 교실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훌륭한 원주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 친구들이 나중에 정주 의식과 여러 가지 자긍심을 가지고 또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유적지 특유의 정치와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정기 문화예술 행사, 공연 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는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요 사진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일반적인 예를 들면 그냥 유적지에서 하는 특별할 수도 있지만 국악이라든가 이런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이제 모습처럼 우리가 뮤지컬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게 지강국사 탑과 관련돼 있는 법천사제와 관련돼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여기서 만들어내는 컨텐츠에 의한 여기만의 뭔가 뮤지컬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면 굉장히 이것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폐사지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과 밤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는 캠핑 프로그램도 운영해 볼 만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강화 고인돌 캠핑장 같은 경우는 여기처럼 고인돌 옆에 그냥 이렇게 캠핑장을 만들어서 유적지가 함께 현대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곡마을 별자리 캠프, 별자리 캠핑처럼 이곳에서 아무도 인 적이 없는 드문 곳에서 별자리를 볼 수 있다. 굉장히 특별한 체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재 얼마 전에 이제 찾아보니까 흥원창 부근에 차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쓰레기를 막 무분별하게 버리고 가는 그런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막아놨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 이제 오버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도록 방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폐사지 야간 관람 환경 조성 및 야행 체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야간 관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폐사지는 낮에만 볼 수 있는 공간으로만 저희가 인식되는데 밤에도 이렇게 갔을 때 굉장히 거기만은 걸으면서 힐링할 수 있고 마음의 위로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새벽에 일어났을 때 이 공간에 약간 낮은 안개가 떴을 때 그것이 주는 적막함과 그것이 주는 감동은 아마 여기 박물관의 관장으로 계신 박종수 관장님은 아마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그런 글들을 적으셨는데 저는 그걸 굉장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아닌가.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또 오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축제와 연계 활용하고 난방광을 끼고 있다는 이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원면 주변에서 이제 보면 남한강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부여 백제 문화재라든가 정선 아리랑 이런 것들처럼 남한강 축제처럼 같이 이렇게 남한강 축제와 엮어서 법전사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강국사 탑이 혹시 기원하게 된다면 이걸 기념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를 좀 높이 해서 뭔가 같이 이렇게 그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례로 들었던 부분들이 정선 수만호탑 국보 승격하고 나서 기념식을 진행한 바가 있고요. 숭례문 복구 기념식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본 유출 석조 유물 환수 기념식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하냐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강국사 탑이 언제쯤 올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10여 만에
만에 이제 새롭게 이제 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활용 방안 제한입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유기별 소개 안내판 및 관람 유도 시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휴게 시설, 화장실, 그다음에 자판기 등의 편의 시설이 지금 없는데 이런 것들이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방문자 센터 건립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발굴 체험장이 좀 조성돼서 체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일반 지금 발굴 현장 체험장처럼 모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를 좀 하지 않고 흙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전망대를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폐사지 전체를 낮에는 내려다볼 수 있고 밤에는 천문대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드론, AR, VR, AI 등 ICT를 활용한 관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D 프린터를 활용한 석탑, 탑비 등 복원 체험 모형을 좀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나중에 굉장히 비싼 고부가 가치의 어떤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조각을 가지고 있는 탑과 탑비니까요. 법천사지, 거돈사지, 흥법사지를 잇는 남한강 원주 폐사로 여행로를 또 우리가 육로뿐만 아니라 백길로도 함께 엮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한강 같은 데도 그렇게 이제 백길을 좀 복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도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법천사지에 정기적으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할 것을 좀 제안합니다. 또한 문화청 공모 활용 사업 등을 좀 추진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중요주역이라는 점을 활용해서 지역 학교와 연계한 체험학습 교실을 운영하고 활동지를 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술적으로 뛰어난 다수의 석조 미술품을 갖고 있는 점을 활용해서 관련 체험 키트 및 문화상품 제작 등 체험을 운영하는 것을 운영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 나머지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간국사 탑이 돌아올 때 기념 행사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굉장히 우여곡절 속에서 임난부터 시작해서 일제 강점기, 그다음에 6.25 한국 전쟁,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생물이라고 하면 아픈 몸을 대수술을 받으러 지금 이제 굉장히 아픈 부분을 고치고 있는데 그 아픈 부분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돌아왔을 때 정말 우리가 환영하고 박수치고 해서 이런 것들이 꼭 원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각광받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법천사지 지간국사탑 개항기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션 세 번째 마지막 발표입니다. 원주 법천사지 지간국사탑 탑비 보존관리를 위한 기초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회장님이신 고주환 회장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주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사실은 한 2년 전에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발주가 된 지금 이 탑하고 탑비가 원위치로 가는 거에 대한 보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제 기초 연구 용역을 좀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었는데요. 이 자체가 그래서 사실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연구 용역은 아니었고요. 단지 이제 원위치에 갔었을 때 앞으로 보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사실은 이전에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 철학적 감의 연구가 우선 좀 진행이 된 다음에 이게 좀 기술적
공학적 방법의 어떤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이제 연구 과정 중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탑이 원위치로 오는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다음에 미술사적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연구는 그 구조 분야하고 보존 환경 분야하고 지방공학 분야, 그 다음에 저 4개 분야의 전공자들이 융합 연구 또는 검토 과정으로 진행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개요하고 기초적인 조사 검토 내용하고 결론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런 내용들은 아마 충분히 다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이제 2010년도 국정감사가 아마 시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년도에 이제 법천사로 이전 결정이 났고, 이전 결정이 났는데 법천사로 온다고 했지 원위치로 간다고 하진 않았느냐 하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아마 문화재청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연구 과제의 주 내용은 원위치에 이제 갖다 놨을 때 보존 환경이 적절한가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검토고, 그에 따른 걸로 해서 이제 구조적인 안전성하고 지금 그 탑비 전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그 환경적인 부분, 그다음에 갖다 놨을 때 이제 구조적인 것, 특히 이제 내진이라든가 요즘 지진 발생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러한 환경들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4개 분야에서 각각 전공을 달리하는 분야에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런 검토 과정에서 좀 성과를 가졌다, 이런 판단을 좀 했습니다. 연구 추진 체계는 이런 내용으로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건 이력을 보면은 앞서 이런 내용들이 쭉 여러 차례 나왔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경복궁 내에 이제 석조물이 이설이 돼서 보존 처리하고 이런 과정이 돼서 지금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처리를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은 원위치로 오느냐 아니면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마지막 처리하는 과정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도 아마 손을 놓고 어떻게 결론이 나냐에 따라서 마지막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하여튼 외부로 나와서 다시 경복궁으로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을 지도로 표시해 보면 이제 이런 모양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발굴 조사가 200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90년도에 지표 조사를 이제 민가들이 사를 때 사실은 거둔사지, 법천사지를 그 지표 조사할 때 참여가 된 게 인연이 돼서 한 30여 년 이런 작업들을 좀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는 이런 정도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여기는 한 2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주변에 그 건물지에 대해서는 기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새 것으로 보이는 하강석이나 이런 걸로 보았을 때 하여튼 정비가 되어 있고, 그러고 이제 사실은 탑비의 원위치 확인을 여러 차례 발굴을 했었죠. 63년도에도 하고 이제 하면서 사실은 원위치의 기초 유구를 그 당시엔 찾지 못했었는데, 아마 2000년도 이후 과정 중에 아마 찾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좀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보존 처리를 위해서 이제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원본이 아니고 이제 그 모조로다가 만드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원본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소에서도 뭐 굉장한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석재를 의석하는 석재를 찾기 위해서도 상당히 많은 곳을 다니고 이제 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장인 그 조각을 하는 장인을 이제 찾고 하는데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장인을 여러 차례 아마 이런 여러 장인들에 의해서 좀 재현을 하는 실험 이런 결과도 좀 갖고 하는 노력들이 아마 그동안에 쭉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석 처리가 된 것이죠. 그동안에 이런 게 이제 6.25 한국 전쟁 때 그 좀 파손이 된 부분들이 그 직후에 이제 그 시멘트로다가 복구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이제 이번에 좀 의석 처리로다가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서울 시내에 있는 뭐 성물이라든가 뭐 속조물 내지는 뭐 또는 그 벽돌 종류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잔크랙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 때 이 폭탄을 맞았기 때문에 더함에 그런 잔크랙이 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90년대 뭐 2000년대 초를 지나면서 뭐 굉장히 많은 시위대에 의한 그 아황산이라고 하는 게 아마 결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손상을 입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아마 중점적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아마 세척을 하고 오염 제거를 하고 하는 작업들이 아마 중점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러한 잔크랙들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표피가 이렇게 좀 탈락 내지는 박리 현상들이 이제 계속 보이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수장고 안으로 들어가는 성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보존과학하는 분들이 표현으로는 강화 처리라고 하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명확하게 제가 그 전공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강화 처리라고 하는 것이 아마 추측컨대 어떤 그 화학적인 물질을 도포해서 하면 좀 강하게 굳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추후에 보존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탑비 옆에 있는 탑비입니다. 그래서 이 탑비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도 이제 김태식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연구소에 이제 가지고 가서 보존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은 해체를 어떻게 하겠냐, 어떤 방법으로 이동을 해 가겠냐 하는 거에 대한 검토였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 검토가 아니고 저희가 검토한 것은 해체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검토가 돼야 되고, 그 검토 과정에서 해체를 해서 가지고 가야 될지, 원위치에서 어떤 보존 처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검토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근거를 가지고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이렇게 관통하는 크랙도 있고, 보통 이런 그 대리석 재질인데 이게 패브릭처럼 이렇게 굉장히 짜여져 있는 석질입니다. 그런데 이 석질이 관통하는 크랙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대단히 큰 손상으로 저희들이 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신석이 이수석에 이렇게 꽂혀 있는 상태인데, 이게 뭐 기록상으로는 설치된 이후에 저희가 알고 있는 기록상으로는 한 번도 해체된 적이 없는 상태여서, 사실은 굉장히 뭐 저는 한두 번 이런 작업을 해봤습니다만 하기 전에 X선 촬영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좀 검토가 되고, 그래도 사실은 몇 차례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모델링 작업을 통해서 좀 안전한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요. 이제 가능하면 사실은 현장에서 어떤 처리를 하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손상 상태는 이렇게 뭐 대단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이 사진 찍은 상황하고 30년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짧기는 합니다. 근래에 와서 이제 이 용역을 하면서 찍은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육안상으로는 사실은 뭐 그렇게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집안의 침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 탐사 방법으로 집안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검토가 됐고, 물론 이제 동공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 하중을 뭐 그 집안이 못 받는다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에 와서 이렇게 사실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우레탄 충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충진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초 검사를 다 이렇게 4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보존, 뭐 집안, 복원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른 그 전공자들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뭐 대신해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 이제 단위 부재별 중량을 보면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마 한 23톤 뭐 이런 정도 무게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각각의 단위 부재별로 부재와 부재가 맞닿는 면에 어떤 평활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편심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좀 부재별 중량을 좀 확인해 봤고요. 그래서 맞댄 면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구조 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이제 이렇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비교적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지면은 뭐 충분히 지지를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부재 하나하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손된 부재를 연구소에서 이제 보강 의석 처리를 하고 하는 과정에 이제 사용된 보강 철물이라든가 또는 접착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뭐 충분치는 않지만 어쨌든 연구소에서 받아서 검토를 한 결과 그 부재 자체의 내력을 가지고 지탱해 나가는 데는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각종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고 했었습니다만은 비교적 사용된 철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적 측면입니다.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 대기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손상이 우려된다 아니면 손상이 진행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가설이 이야기가 돼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어른들한테 한번 이런 내용을 좀 여쭤봤더니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이보다가도 더 손상이 좀 되고 더 오래된 이런 모든 성물이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는 게 이제 인문학적 아니면 이제 경험적 보존 그 철학적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좀 이 용역 수행 과정에서 좀 많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보존 환경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 보면 이렇게 뭐 건풀은 이끼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아마 공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뭐 앙코르와트 관련한 이런 자료도 좀 누군가가 보여주셨는데 앙코르와트라든가 뭐 대만이라든가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문화유산하고 식생하고 공생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접목하고 한다면 사실은 충분히 이런 환경적인 것들은 뭐 완전히 제거는 못하지만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제 싶은 생각이 이런 연구 과정을 통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체 전에 이제 이런 뭐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은 뭐 백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과학적 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뭐 탄산칼슘이나 뭐 황산칼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짐섬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그런 것들이 미세한 크랙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보존 환경적 측면에서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런 미세한 크랙 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 오염 물질을 보존 처리 기술의 한계로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비를 맞게 되면 습기나 이런 거를 접하게 되면 그 오염 물질로 인해서 손상은 진행을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존 처리하는 분들의 이야기고, 그러면 대안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결국은 직접적으로 비를 맞지 않는 어떤 그 뭐 시설이 됐든 아니면은 뭐 그런 시설 안으로 넣던 뭐 이런 것들을 좀 대안으로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보존 처리 내지는 보존 환경적 측면에서의 검토 결과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뭐 굉장히 그 테크니컬한 부분이어서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의 안전성 검토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탑 자체가 하중이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현재 진해력 가지고도 어지간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도까지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지금 이 배면 쪽으로 보면은 이런 군웅지 비탈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탈면 내서 이제 흘러내리는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에 원주시에서 이 큰 수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정지를 하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괜찮기는 합니다. 그러고 이제 지하수에 대한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건설안전기술연구원의 이광우 박사라고 그 요런 분야 우리 문화재 쪽에서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좀 진단도 하고 검토를 했던 연구원이 있어서 뭐 특별히 좀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경주라든가 이런 곳에서 했던 사례들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탑은 사실은 충분히 현재 있는 기술 가지고도 충분히 뭐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검토입니다. 그래서 뭐 가시설 부분이라든가 기초라든가 기초는 이제 그 면진 구조에 대한 게 저희들이 우선 좀 기술 적용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잡석 다짐 기초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면징 저감 효과를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현대 공법에 면진 장치를까지 도입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뭐 복원에 있어서도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그러고 어쨌든 뭐 모든 것들은 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뭐 원위치에 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역시 이제 그 환경적 측면에서는 환경 전문가들에 의한 그런 우려는 좀 저희들이 보고서에 좀 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면진 장치에 대한 내용이고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우리도 지금 현재 그 보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그 원위치에서의 환경은 어쨌든 뭐 일부 좀 기울어지기도 하고 뭐 기단 정비됐고 잘 깨끗하게 원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전 복원 조립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보존 환경적 측면에서는
쭉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잔크랙이라든가 지금 박리 현상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직접 우수에 맞게 되면 손상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실내로 들어가도 아마 유사할 것으로 생각은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내력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확보하고 좀 개선을 해준다면 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좀 판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하여튼 여러 차례 경복궁에 와서도 일본에 있다 경복궁에 와서도 이게 한 군데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경복궁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으로 파손이 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시멘트 철근을 넣어서 이렇게 좀 복구가 됐고 그러고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면서 서울 시내 그 굉장히 많은 아황산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아마 가장 큰 피해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손상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 화학적 이런 손상을 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여튼 국정조사 이후에 하게 됐고 그래서 국립문화재연구소로 해체 이전이 돼서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하여튼 보존 처리 내지는 뭐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성능을 회복하는 것을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위치에 이제 복원하기 위한 필요 조건 아니면은 뭐 필요 조건 이제 이 과학 내지는 공학자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사실은 뭐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거를 하면서 사실은 원위치의 어떤 습도라든가 또는 오염 물질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2, 3년간 좀 모니터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뭐 그 정부에서 발주하던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변에 있는 기상청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 뭐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계십니다만은 박정수 원장께서 하여튼 정 그러면 손상이 직접 우수를 접해서 손상이 예상되는 부분은 신재로 교체를 해서 복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복원도를 만들어 보면 이제 시멘트의 용량 함량이 가장 많았던 뭐 이런 부분 옥계석 부분 정도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앙화 정도 그다음에 맨 위에 있는 보게나 아마 이런 정도를 신재로 교체를 하게 되면 뭐 우리가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손상이나 훼손이 많이 되면 신재로 교체하고 하면서 그 생명력을 계속 연장해 가기도 하고 장인의 어떤 무형의 어떤 장인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연결해 나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 부분도 검토의 대상으로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문화재청에 충분히 좀 어필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원위치에 간다면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이 문화재 뭐 이런 쪽에서 업무를 보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모습을 아마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여러 CG로다가 이런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션 1, 2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가 오늘 학술 세미나를 한 이유는 과연 원주 법천사지 지강국사탑이 환기 본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였는데요. 그것이 처음에 우리 안의 약탈 문화재를 우리 안에서 생각해 본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고주환 회장님 발표하신
마지막 발표까지를 쭉 종합해 보면 그것이 어떤 인문학적 상상이나 뭐 철학적인 그런 부재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이 보존 환경이나 토목, 공학 모든 것들을 통해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까지 알려주는 그런 귀중한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부를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문화유산연구원의 박준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